노화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몸이 늙어가는 것, 즉 노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노화는 건조로 이동하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말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싱싱한 사과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그렇고 나뭇가지에서 따온 탄력 있던 나뭇잎도 수분이 마르면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것도. 노화는 건조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말을 증명한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몸도 다를 바 없다. 촉촉하고 윤기 나던 피부는 메마르면서 거칠어지고 눈은 뻑뻑해지거나 침침해지고 손끝에 물기가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을에 침을 묻히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프고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도 떨어진다. 노화는 겉모습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내장이나 뼈, 혈관이 건조하면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이 건조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생리와 관련된 부인과 질환, 갱년기장애 등을 겪게 된다.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알려진 치매 역시 뇌세포가 심하게 건조해져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몸의 노화 현상들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20살이어도 세포가 건조하면 위의 증상들을 겪게 되고 나이 50이 넘어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노화 현상은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촉촉하고 윤기 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에 물기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는 을에 침을 묻히게 됩니다. 또 음식을 삼키다 목에 걸려 사례가 들 때도 많습니다. 이게 다 몸속 명확히 말하면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파옵니다. 또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말하려는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도 내장과 관절, 뼈 심지어 뇌에 이르기까지 각 부위의 세포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아기의 몸무게 70%나 차지하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성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노화나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습니다. 흔히 생각하듯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생활 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데 한몫합니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 없이는 겨울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그기보다는 후다닥 샤워로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증이 쉽게 생깁니다.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듭니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며 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됩니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습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뇌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층은 뇌세포가 건조해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특히 여성은 몸속 건조증을 치료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활발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포 보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일상적인 습관 몇 가지만 변경하면 현재의 몸에 생긴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으며 젊고 건강한 몸관으로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몸의 건조 증상에 대해 언제든지 물을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지며 술을 마신 다음 날은 숙취로 고통받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볼이 불룩해져 뱃살이 찌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은 힘이 없어지고 푸석하며 탈모로 머리카락이 점차 줄어들고 날씬하던 종아리가 부쩍 굵어지는 등 노화 현상의 원인은 세포의 건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우리 피부의 주름도 늘어나게 됩니다. 나무가 시들면 속이 비는 것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와 비슷하며 줄기를 잘라놓은 꽃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를 잃고 말라들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세포가 메말라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건조 현상을 그대로 두면 언제 몸이 건어물이나 드라이 플라워처럼 변할지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몸의 건조 증상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갈증이 심한 경우 필자의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에는 평소에도 자주 목이 마르다며 심한 갈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녹차나 찬 음료를 자주 섭취하며 아랫배가 나오고 다리가 굽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증에 해당합니다. 몸 밖으로 나갈 수분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 세포 간질에 고여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웅덩이로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진 세포는 마침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심한 갈증으로 나타납니다. 갈증은 세포가 건조함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온몸의 세포가 건조한 상태면 노화가 더 심해집니다. 비 오는 날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프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통증을 일으킵니다. 냉방이 강한 곳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물과 냉증, 통증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물체의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합니다. 자동차 엔진의 열도 냉각수로 식힌다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은 냉각수와 같은 역할을 하여 몸을 차게 만듭니다. 게다가 몸이 비에 젖거나 쉽게 노출되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이 몸을 더욱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불쾌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이 생길 때 욕조에 충분히 몸을 덮으면 통증이 덜해지고 땀을 흘린 후에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우울했던 기분까지 밝아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만이 되면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수도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목욕이나 운동으로 몸을 차게 만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더라도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쌓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곳은 몸을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체내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이자 노화를 알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땀을 적당히 흘리면 세포가 촉촉해지고 피부도 매끈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독으로 인해 흘리는 다량의 땀은 식은땀으로 운동이나 목욕할 때 나오는 정상적인 땀과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이 잘 난다고 할 때의 땀이 바로 이 식은땀에 해당합니다. 평소에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난다면 지금 내 몸의 세포가 심하게 메말라 있다는 뜻이므로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유독 하체에 살이 많다. 동양의학에서는 비만을 물렁살 비만과 지방살 비만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약제도 각기 다르게 처방합니다. 물렁살 비만인 사람은 되게 살같이 생기고 땀을 많이 흘리며 자주 붓고 관절에 통증이 잘 생깁니다. 이런 유형에는 몸을 덮이고 소변으로 수분의 배설을 촉진하는 방기왕 기탕을 처방합니다. 한편 지방살 비만인 사람은 변비가 잦고 근육질에 복근이 강하며 배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히 해서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는 방풍통성산을 처방합니다. 현대인의 비만 유형을 보면 비만 여성의 대부분과 비만 남성의 절반 정도가 물렁살 비만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독증이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독이 하체가 두툼해지는 것은 세포의 건조로 인해 몸이 노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본래 세포로 가야 할 물이 배나 허벅지, 종아리 등에 피하나 세포 간질에 고여 있어 세포는 수분의 굶주리다 결국 쭈글쭈글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이 있거나 특정 물질이 과다하게 있으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몸에 불쾌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말하자면 그 같은 증상들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 때문에 세포가 건조해져서 몸이 노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험 신호입니다. 신기능이 약해지면 노화가 빨라집니다. 세포의 건조를 막아 노화를 늦추려면 먼저 몸속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신기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신은 신장뿐만 아니라 부신과 생식기, 비뇨기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남성의 고환과 정소, 여성의 자궁과 난소도 신에 속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대부분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댐 역할을 하면서 몸속의 물을 관리합니다. 그런 신장의 기능을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몸의 건조와 노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필자는 저녁 무렵이 되면 다리가 부은다는 환자들에게 신기능을 촉진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리의 부기가 줄어들어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몸무게도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몸매가 날씬해지고 현기증이 사라진 환자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목적은 다리의 부기를 줄이는 것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신기능이 활발해지면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와 몸 상태가 좋아지고
노화 현상도 줄어들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노화가 신기능의 약화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월한 신의 기운이 떨어진 상태를 뜻하며 이 말에서도 노화와 신기능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지거나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어나지 못한 적이 있다면 신호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 밖에 허리나 무릎의 통증, 다리의 부종, 발기부전 등도 모두 신장에서 비롯된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신기능의 약화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은 유독 하체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이유는 중력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수분이 하체로 흘러내려 신장이나 비뇨기 생식기 등 신에 속하는 장기들을 차갑게 만들어 그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장기이므로 기능이 약해지면 수분을 조절하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수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신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어를 생명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신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메마른 세포가 충분히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노화도 느려집니다. 과도한 물 섭취는 수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을 젊고 생기 있게 하는 수분은 세포 속 수분, 즉 세포내액입니다. 반면 수동을 일으키는 수분은 세포와 세포 사이, 위장이나 장관 속 부비동, 피하의 세포와 세포 사이 등에 위치한 세포외액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세포내액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세포외액만 늘어나 수독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댐이 무너지고 그 결과로 신어 증상이 나타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어를 노화로 해석합니다. 신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흑빛을 띠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안이나 백내장이 되거나 귀가 어두워지는 등 다양한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약해진 신을 그대로 두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신어, 즉 몸속의 불필요한 수분 때문입니다. 노화를 늦추려면 먼저 신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메마른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노화도 느려집니다. 몸속의 수분은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으로 나누어지는데 의는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분 조절의 원리를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몸에서의 정상적인 수분 조절은 혈관 속 수분이 세포로 운반되고 세포내액은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고 기능을 수행한 뒤 남은 수분은 노폐물과 함께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열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열에너지가 부족하면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위나 소장에 고여 있거나 설사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워진 장기나 조직의 세포 역시 혈액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수분 조절, 즉 몸속의 물 관리에 실패하면 불필요한 부위의 수분이 늘어나서 정작 중요한 세포는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집니다. 염분 섭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긴 많은 모양입니다. 요즘 마트의 식품 진열대를 보면 저염된장이나 저염간장, 무염버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라면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의식적으로 짠 국물을 남기고 젓갈이나 장아찌 반찬은 멀찌감치 밀쳐놓습니다. 자반고등어도 저염이란 표시가 없으면 사지 않습니다. 저염식에 길들기 위한 노력이 정말 눈물 겨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를 맑게 하려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거나 고혈압을 염려해 무조건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염분 섭취량이 상당히 줄었어도 고혈압 환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줍니다.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40세 이상 남녀 가운데 약 절반, 약 6천만 명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는 감소 추세이지만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 일어나는 뇌경색 환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암이나 심근경색, 당뇨병, 류마티즘 등의 이완율은 염분을 제한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과연 염분을 모든 질병의 주범으로 몰아가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을 듭니다. 필자가 의사로 일하기 시작한 30년 전만 해도 고혈압 환자에게는 우선 2년제부터 처방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혈액 속 염분을 수분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넓히거나 심장의 수축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이뇨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과거에 쓰던 이뇨제 처방이 고혈압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었습니다. 염분은 원래 몸속에서 수분과 함께 기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이며 땀, 콧물, 혈액이 모두 짜다는 사실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미네랄이 몸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염분은 수분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염분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과도한 수분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분이 많아 묽어진 다량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심장은 강한 압력으로 박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혈관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이뇨제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몸속의 염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염분과 함께 기능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대 현상도 성립합니다. 우리 몸에서 염분이 수분과 함께 기능하는 이상 염분 섭취를 줄이면 당연히 수분도 줄어듭니다. 심한 경우 세포에 필요한 수분도 부족해져 온몸이 건조해집니다. 과도한 염분 제한은 노화를 향한 전력 질주나 다름없습니다. 소금을 얻는 바닷물은 원래 피부의 면역력을 높이고 살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바닷물이 피부에서만 유익한 작용을 하고 몸에 들어가면 유해한 작용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죠.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쉽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으며 세포의 촉촉함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노화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몸이 늙어가는 것, 즉 노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노화는 건조로 이동하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말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싱싱한 사과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그렇고 나뭇가지에서 따온 탄력 있던 나뭇잎도 수분이 마르면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것도 노화는 건조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말을 증명한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몸도 다를 바 없다. 촉촉하고 윤기 나던 피부는 메마르면서 거칠어지고 눈은 뻑뻑해지거나 침침해지고 손끝에 물기가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을에 침을 묻히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프고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도 떨어진다. 노화는 겉모습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내장이나 뼈, 혈관이 건조하면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이 건조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생리와 관련된 부인과 질환, 갱년기장애 등을 겪게 된다.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알려진 치매 역시 뇌세포가 심하게 건조해져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몸의 노화 현상들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20살이어도 세포가 건조하면 위의 증상들을 겪게 되고 나이 50이 넘어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노화 현상은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촉촉하고 윤기 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에 물기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는 을에 침을 묻히게 됩니다. 또 음식을 삼키다 목에 걸려 사례가 들 때도 많습니다. 이게 다 몸속 명확히 말하면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파옵니다. 또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말하려는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도 내장과 관절, 뼈 심지어 뇌에 이르기까지 각 부위의 세포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아기의 몸무게 70%나 차지하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성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노화나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습니다. 흔히 생각하듯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생활 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데 한몫합니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 없이는 겨울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그기보다는 후다닥 샤워로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증이 쉽게 생깁니다.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듭니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며 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됩니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습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뇌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층은 뇌세포가 건조해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특히 여성은 몸속 건조증을 치료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활발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포 보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일상적인 습관 몇 가지만 변경하면 현재의 몸에 생긴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으며 젊고 건강한 몸관으로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몸의 건조 증상에 대해 언제든지 물을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지며 술을 마신 다음 날은 숙취로 고통받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볼이 불룩해져 뱃살이 찌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은 힘이 없어지고 푸석하며 탈모로 머리카락이 점차 줄어들고 날씬하던 종아리가 부쩍 굵어지는 등 노화 현상의 원인은 세포의 건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우리 피부의 주름도 늘어나게 됩니다. 나무가 시들면 속이 비는 것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와 비슷하며 줄기를 잘라놓은 꽃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를 잃고 말라들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세포가 메말라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건조 현상을 그대로 두면 언제 몸이 건어물이나 드라이 플라워처럼 변할지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몸의 건조 증상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갈증이 심한 경우 필자의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에는 평소에도 자주 목이 마르다며 심한 갈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녹차나 찬 음료를 자주 섭취하며 아랫배가 나오고 다리가 굽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증에 해당합니다. 몸 밖으로 나갈 수분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 세포 간질에 고여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웅덩이로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진 세포는 마침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심한 갈증으로 나타납니다. 갈증은 세포가 건조함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온몸의 세포가 건조한 상태면 노화가 더 심해집니다. 비 오는 날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프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통증을 일으킵니다. 냉방이 강한 곳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물과 냉증, 통증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물체의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합니다. 자동차 엔진의 열도 냉각수로 식힌다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은 냉각수와 같은 역할을 하여 몸을 차게 만듭니다. 게다가 몸이 비에 젖거나 쉽게 노출되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이 몸을 더욱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불쾌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이 생길 때 욕조에 충분히 몸을 덮으면 통증이 덜해지고 땀을 흘린 후에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우울했던 기분까지 밝아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만이 되면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수도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목욕이나 운동으로 몸을 차게 만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더라도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쌓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곳은 몸을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체내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이자 노화를 알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땀을 적당히 흘리면 세포가 촉촉해지고 피부도 매끈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독으로 인해 흘리는 다량의 땀은 식은땀으로
운동이나 목욕할 때 나오는 정상적인 땀과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이 잘 난다고 할 때의 땀이 바로 이 식은땀에 해당합니다. 평소에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난다면 지금 내 몸의 세포가 심하게 메말라 있다는 뜻이므로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유독 하체에 살이 많다. 동양의학에서는 비만을 물렁살 비만과 지방살 비만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약제도 각기 다르게 처방합니다. 물렁살 비만인 사람은 되게 살같이 생기고 땀을 많이 흘리며 자주 붓고 관절에 통증이 잘 생깁니다. 이런 유형에는 몸을 덮이고 소변으로 수분의 배설을 촉진하는 방기왕 기탕을 처방합니다. 한편 지방살 비만인 사람은 변비가 잦고 근육질에 복근이 강하며 배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히 해서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는 방풍통성산을 처방합니다. 현대인의 비만 유형을 보면 비만 여성의 대부분과 비만 남성의 절반 정도가 물렁살 비만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독증이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독이 하체가 두툼해지는 것은 세포의 건조로 인해 몸이 노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본래 세포로 가야 할 물이 배나 허벅지, 종아리 등에 피하나 세포 간질에 고여 있어 세포는 수분의 굶주리다 결국 쭈글쭈글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이 있거나 특정 물질이 과다하게 있으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몸에 불쾌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말하자면 그 같은 증상들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 때문에 세포가 건조해져서 몸이 노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험 신호입니다. 신기능이 약해지면 노화가 빨라집니다. 세포의 건조를 막아 노화를 늦추려면 먼저 몸속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신기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신은 신장뿐만 아니라 부신과 생식기, 비뇨기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남성의 고환과 정소, 여성의 자궁과 난소도 신에 속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대부분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댐 역할을 하면서 몸속의 물을 관리합니다. 그런 신장의 기능을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몸의 건조와 노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필자는 저녁 무렵이 되면 다리가 부은다는 환자들에게 신기능을 촉진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리의 부기가 줄어들어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몸무게도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몸매가 날씬해지고 현기증이 사라진 환자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목적은 다리의 부기를 줄이는 것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신기능이 활발해지면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와 몸 상태가 좋아지고 노화 현상도 줄어들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노화가 신기능의 약화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월한 신의 기운이 떨어진 상태를 뜻하며 이 말에서도 노화와 신기능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지거나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어나지 못한 적이 있다면 신호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 밖에 허리나 무릎의 통증, 다리의 부종, 발기부전 등도 모두 신장에서 비롯된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신기능의 약화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은 유독 하체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이유는 중력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수분이 하체로 흘러내려 신장이나 비뇨기 생식기 등 신에 속하는 장기들을 차갑게 만들어 그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장기이므로 기능이 약해지면 수분을 조절하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수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신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어를 생명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신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메마른 세포가 충분히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노화도 느려집니다. 과도한 물 섭취는 수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을 젊고 생기 있게 하는 수분은 세포 속 수분, 즉 세포내액입니다. 반면 수동을 일으키는 수분은 세포와 세포 사이, 위장이나 장관 속 부비동, 피하의 세포와 세포 사이 등에 위치한 세포외액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세포내액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세포외액만 늘어나 수독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댐이 무너지고 그 결과로 신어 증상이 나타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어를 노화로 해석합니다. 신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흑빛을 띠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안이나 백내장이 되거나 귀가 어두워지는 등 다양한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약해진 신을 그대로 두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신어, 즉 몸속의 불필요한 수분 때문입니다. 노화를 늦추려면 먼저 신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메마른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노화도 느려집니다. 몸속의 수분은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분 조절의 원리를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몸에서의 정상적인 수분 조절은 혈관 속 수분이 세포로 운반되고 세포내액은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고 기능을 수행한 뒤 남은 수분은 노폐물과 함께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열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열에너지가 부족하면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위나 소장에 고여 있거나 설사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워진 장기나 조직의 세포 역시 혈액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수분 조절, 즉 몸속의 물 관리에 실패하면 불필요한 부위의 수분이 늘어나서 정작 중요한 세포는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집니다. 염분 섭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긴 많은 모양입니다. 요즘 마트의 식품 진열대를 보면 저염 된장이나 저염 간장, 무염 버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라면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의식적으로 짠 국물을 남기고 젓갈이나 장아찌 반찬은 멀찌감치 밀쳐놓습니다. 자반고등어도 저염이란 표시가 없으면 사지 않습니다. 저염식에 길들기 위한 노력이 정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를 맑게 하려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거나 고혈압을 염려해 무조건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염분 섭취량이 상당히 줄었어도 고혈압 환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줍니다.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40세 이상 남녀 가운데 약 절반, 약 6천만 명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는 감소 추세이지만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 일어나는 뇌경색 환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암이나 심근경색, 당뇨병, 류마티즘 등의 이완율은 염분을 제한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과연 염분을 모든 질병의 주범으로 몰아가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을 듭니다. 필자가 의사로 일하기 시작한 30년 전만 해도 고혈압 환자에게는
우선 이년제부터 처방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혈액 속 염분을 수분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넓히거나 심장의 수축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이뇨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과거에 쓰던 이뇨제 처방이 고혈압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었습니다. 염분은 원래 몸속에서 수분과 함께 기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이며 땀, 콧물, 혈액이 모두 짜다는 사실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미네랄이 몸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염분은 수분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염분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과도한 수분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분이 많아 묽어진 다량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심장은 강한 압력으로 박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혈관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이뇨제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몸속의 염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염분과 함께 기능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대 현상도 성립합니다. 우리 몸에서 염분이 수분과 함께 기능하는 이상 염분 섭취를 줄이면 당연히 수분도 줄어듭니다. 심한 경우 세포에 필요한 수분도 부족해져 온몸이 건조해집니다. 과도한 염분 제한은 노화를 향한 전력 질주나 다름없습니다. 소금을 얻는 바닷물은 원래 피부의 면역력을 높이고 살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바닷물이 피부에서만 유익한 작용을 하고 몸에 들어가면 유해한 작용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죠.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쉽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으며 세포의 촉촉함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